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넌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마천 누들은 밤하늘을 향해 욕망처럼 솟아 있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은 도시의 그림자처럼 짙고 축축했다. 김설은 그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유령 같았다.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위험의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 취객들의 고성,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생존의 신호였다. 설은 눈을 감고도 이 골목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고 발소리만으로도 상대가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듯했다. 설은 오늘 밤 잠자리를 어디로 정할지, 그리고 내일 아침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였다. 바로 그때 고요한 골목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굉음과 함께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골목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쓰레기통 몇 개를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 섰다. 설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이런 비싼 차가 이런 누추한 곳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곧이어 또 다른 차가 뒤따라 들어와 검은색 세단에 퇴로를 막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설은 숨을 죽였다. 뒤따라온 차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내렸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일반적인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들려 있었고 달빛에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것은 분명 총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기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먼저 들어온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 부근이 붉게 젖어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벽에 몸을 기댄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포위한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유진그룹의 총수 한재혁이었다. 강민호 그 자식이 보냈나. 한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대답 대신 차갑게 웃으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총구를 한재혁에게 겨누며 말했다. 회장님,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 게 탈입니다. 조용히 가주시죠. 그 순간 설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모른 척하고 이 자리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저 낯선 남자를 도울 것인가? 그녀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남자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것은 그녀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던 종류의 절망감과 닮아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설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옆에 있던 빈 병 몇 개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반대편 건물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병이 깨지며 남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설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한재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한재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자신을 이끄는 작은 손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겼다. 설은 그를 데리고 자신이 아는 가장 복잡하고 어두운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쥐처럼 이 골목의 모든 구멍과 통로를 꿰고 있었다. 좁은 담벼락 사이를 지나고 녹슨 비상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며 그들은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재혁은 어깨의 통증과 가빠오는 숨으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앞에서 자신을 이끄는 소녀의 침착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작은 등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하자 설은 한 버려진 건물에 삐걱거리는 철문 안으로 그를 밀어 넣었다.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낡은 창고였다. 설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밖에서 남자들이 무언가 소리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 멀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고 안은 낡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숨을 고른 한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다. 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인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소녀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후드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앳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일단 상처부터 봐야겠어요. 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한재혁의 어깨를 살폈다.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간 상처였다. 그녀는 어디선가 찾아온 낡고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한재혁은 자신의 비서나 경호원들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이런 일에 익숙한가? 사는 게 다 그렇죠. 설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한재혁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과 소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밖이 조용해졌다. 설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간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한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설에게 말했다. 곧 내 사람들이 올 거다. 괜찮다면 잠시만 더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재혁은 소녀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름도 나이도 왜 이곳에 있는지도
그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10여 분이 지났을 때 창고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최진우 실장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한재혁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이 번졌다. 그가 문을 열자 잘 훈련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들어왔다. 최진우 실장은 한재혁의 상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재혁은 손을 저어 그를 만류했다. 아니다. 그보다 이 아이 덕분에 살았다. 그의 시선이 창고 구석에 있는 설에게 향했다. 갑자기 나타난 많은 사람들과 밝은 손전등 불빛의 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최 실장과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에게 쏟아졌다. 남루한 옷차림, 앳된 얼굴. 누가 봐도 거리의 아이였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소녀가 어떻게 회장님을 구했다는 말인가. 한재혁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소녀에 대한 약속이자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설은 자신을 향해 뻗어온 크고 따뜻한 손과 진심이 담긴 그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낡은 창고의 퀴퀴한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설의 코를 간지렸다. 그녀는 한재혁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이었던 어두운 뒷골목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한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높은 천장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세련된 가구들과 예술작품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편하게 생각하거라. 이제부터 네가 지낼 곳이다. 한재혁의 목소리가 설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들을 맞았고 한재혁은 그녀에게 설을 소개하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라고 지시했다. 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대리석 바닥 아래로 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정부는 설을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설이 여태껏 잠을 잤던 그 어떤 공간보다도 넓고 아늑했다. 새하얀 침대 시트와 폭신해 보이는 이불을 보자 설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했던 자신의 처지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욕실은 저쪽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아가씨. 가정부의 말에 설은 아가씨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낯설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뺨의 작은 상처와 지친 기색은 그대로였지만 깨끗하게 씻은 얼굴은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욕실에서 나오자 침대 위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면 티셔츠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였다. 남루한 후드티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설은 마치 낡은 허물을 벗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악몽 한 번 꾸지 않고 깊이 잠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한재혁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어깨에 붕대를 감았지만 어젯밤에 위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위험 있는 기업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설에게 자신의 서재로 와달라고 말했다. 한재혁의 서재는 집안의 또 다른 세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책상. 그는 설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어젯밤 일은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 이상의 제안을 하고 싶어 했다. 네오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이름이 뭐지? 한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설입니다. 설은 짧게 대답했다. 나이나 가족은? 그의 질문에 설은 잠시 침묵했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살쯤. 가족은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재혁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본론을 꺼냈다. 설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거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 그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밑에서 일해주지 않겠니? 너의 그 비범한 관찰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라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제가요, 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다.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다. 바로 생존하는 방법이지.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최 실장 밑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넌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다오. 한재혁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첫 번째 제안이었다. 평생을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설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최진우 실장에게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 호신술, 정보 분석, 상황 대처 능력 등 다양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초의 실장은 처음에는
거리의 아이에 불과한 설을 미심쩍어 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놀라운 학습 속도와 본능적인 감각에 점차 감탄하게 되었다. 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가정부가 끓여준 담백한 쇠고기, 뭇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 앞치마를 두른 어떤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다정한 허밍소리. 그 기억은 너무나도 짧고 흐릿해서 붙잡을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한재혁의 서재를 지나가던 설은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드뷔시의 달빛이었다.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귓가에 닿는 순간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또 다른 영상이 떠올랐다. 하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손가락, 그리고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 설은 관자놀이를 짚으며 휘청거렸다. 괜찮으냐? 서재에서 나온 한재혁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기억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다. 한재혁은 그런 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를 점점 더 신뢰하고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 그는 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높이 사. 때로는 회사 기밀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다. 설은 문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유진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와 특히 부회장인 강민호라는 인물이 한재혁의 가장 큰 정적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재혁은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건네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이 내 아내와 딸아이의 기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10여 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과 그녀의 품에 안겨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설은 사진 속 여자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아이의 목에는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가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한재혁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설은 처음으로 그 주머니 속 내용물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한재혁이 자신의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설은 가죽 주머니 안에서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속 아이가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초승달 펜던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유일한 소지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혹시?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그녀가 거리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 아니었다. 설은 펜던트를 다시 가죽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한재혁 회장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 즉 유진그룹 내부의 적이 있을 터였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한 조용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설은 한재혁의 개인 비서라는 직함으로 유진그룹 본사 건물에 첫 발을 내디뎠다. 높이 솟은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방인임을 실감했다. 직원들은 회장 옆에 갑자기 나타난 앳된 얼굴의 비서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설은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무관심과 무시를 방패 삼아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회장 비서실은 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한재혁의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마치 뒷골목에서 각 구역의 세력 구도를 파악하듯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인물들을 감지해냈다. 그 중에서도 부회장 강민호는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유능하고 신사적인 경영인으로 평판이 자자했다. 하지만 설은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과 야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재혁 앞에서는 깍듯하게 행동했지만 그가 없을 때는 다른 임원들을 교묘하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설은 강민호와 그의 측근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탕비실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 조각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조합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이던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주도하는 몇몇 해외 프로젝트에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서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설은 강민호의 최측근인 박상무가 퇴근 후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익혔던 미행 기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이었다.
설은 웨이터로 위장 잠입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밖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을 얻었다. 박상무가 만난 사람들은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들과 얼마 전 한재혁을 습격했던 자들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설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강민호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설은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특히 강민호가 결제한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밤새워 읽던 중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자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리소스라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자금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은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어 언뜻 봐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다. 설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최진우 실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한재혁 회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라면 그도 외면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 박상무의 미로의 사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보고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최 실장에게 접근했다. 최진우는 처음에는 설의 보고를 반신반의했다. 어린 소녀가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을 상대로 이런 위험한 조사를 혼자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설이 내놓은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이 글로벌 리소스라는 회사, 제가 알아봤지만 사업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자금은 이 회사를 거쳐 여러 단계로 세탁된 뒤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의 날카로운 분석에 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글로벌 리소스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어 설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가 찾아낸 정보는 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글로벌 리소스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한재혁을 습격했던 청부업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어. 최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 부회장이 회장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는 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운 좋게 회장님을 구한 거리의 아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가진 비범한 능력과 용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비서, 아니 설양,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싸우겠다.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보안팀 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특별팀을 꾸렸고 설은 계속해서 강민호의 곁에서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민호는 자신의 발밑에서 위험한 거미줄이 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설을 그저 순진하고 어리숙한 비서로만 생각하며 경계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너무 걱정 마.
한재혁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 못 챘으니까 그 늙은 여우도 이제 끝이야. 그 꼬맹이 비서 하나 들인 것 말고는 달라진 것도 없고. 그는 전화를 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서류를 들고 있는 설이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이 서류 검토를 부탁하셨습니다. 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호는 그녀를 무심하게 셔쳐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서류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 설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 잠시 머물렀다. 방금 통화한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시켰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승리를 위한 무기가 될 터였다. 강민호에 대한 조사가 깊어질수록 설과 최진우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10여 년 전 한재혁의 아내와 딸이 사망했던 교통사고와 강민호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당시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되었고 관련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한재혁은 설과 초의 실장이 무언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의 비범한 능력을 이미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에 설명할 수 없는 부성애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일이 끝나고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고뇌하는 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어느 비 오는 밤, 한재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회사 자료들을 뒤지고 있는 설을 발견했다. 그녀는 10여 년 전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얼굴과 간절한 눈빛을 본 순간 한재혁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자신의 슬픔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쓰러지겠다. 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것 같아 조금 당황했다. 한재혁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같은 날이었지. 내 아내와 딸이 내 곁을 떠난 날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설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당일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날은 딸 서연의 7번째 생일이었다. 그는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지만 강민호가 주도한 긴급 이사회 때문에 발이 묶였다. 회의는 의도적으로 길어졌고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는 괜찮다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내가 그 회의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렸다. 한재혁은 자신의 지갑에서 낡고 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딸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 딸 서연이는 유난히 달을 좋아했지.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생일 선물로 아내와 세트로 초승달 모양 목걸이를 맞춰주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주 작은 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 뒤에 나의 사랑, 나의 별이라고 새겨달라고 특별히 주문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 현장에서는 그 목걸이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의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가죽 주머니를 손에 쥐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한재혁은 자신의 슬픔에 빠져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설은 마침내 주머니에서 검게 변한 초승달 펜던트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한재혁의 시선이 천천히 설의 손바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 익숙한 크기. 그는 미친 듯이 펜던트의 뒷면을 확인했다. 세월의 흔적으로 글씨가 거의 마모되었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나의 사랑, 나의 별, 세이유 서연아. 한재혁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설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을 더듬었다. 기억 속 어린 딸의 얼굴과 눈앞의 소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지난 10수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설 역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정체 모를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따뜻한 주방의 햇살, 다정한 허밍소리. 그것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눈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 남자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버지였다. 아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아버지와 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10수년간의 그리움과 슬픔, 고통의 시간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기쁨과 비통함이 뒤섞인 아이러니한 재회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강민호, 그 자가 모든 것을 꾸민 거였어. 한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의도적으로 길어졌던 이사회. 아내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이후 교묘하게 회사를 장악해 나갔던 그의 모든 행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계획된 잔혹한 범죄였다. 아니, 이제 서연이 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한 여인의 눈빛이었다. 아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밝혀내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날 밤 이후 한재혁과 서연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공통의 적을 앞에 둔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최진우 실장을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최진우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민호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싸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강민호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인과 살인미수, 횡령, 주가 조작 등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있는 검은 세력까지 모두 뿌리 뽑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음과 동시에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부녀의 슬픈 재회는 가장 강력한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서연과의 재회 이후 한재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강철 같은 결의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강민호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는 한재혁의 펜트하우스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안전가옥이었다. 강민호는 교활하고 신중한 놈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겁니다. 최진우 실장이 벽에 걸린 관계도를 보며 말했다. 그 중심에는 강민호의 사진이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인물과 회사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 아가씨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겁니다. 아가씨가 회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강민호가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아가씨를 첫 번째 목표물로 삼을 테니까요. 한재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다시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서연이 말이 맞다. 놈을 잡으려면 놈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줘야 한다. 바로 이 유진그룹이라는 먹잇감 말이다. 그들의 계획은 강민호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위험하지만 정교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그 함정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게 될 터였다. 계획의 첫 단계는 한재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연기를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듯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자 회사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서연은 불만 많고 야심 있는 신입 비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재혁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은근슬쩍 불평을 털어놓았다. 회장님이 요즘 너무 예민해지셔서 일하기가 힘드네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녀의 이런 말들은 의도된 경로를 통해 정확하게 강민호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강민호는 한재혁이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처음에는 친절한 상사인 척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환심을 샀다. 김 비서, 많이 힘들겠군.
회장님이 예전의 총기를 잃으신 것 같아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가 옆에서 잘 보필해 드려야지. 그의 위선적인 말에 서연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계획의 다음 단계로 서연은 강민호 측에 접근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녀는 일부러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뒤 한재혁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 연기를 했다.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한 것은 강민호의 신복인 박상무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위로했다. 김 비서, 너무 상심 말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그날 저녁, 박상무는 서연에게 따로 연락해 왔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제안하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부회장님께서는 김 비서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시네. 만약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있어. 그것은 명백한 회유였다. 서연은 망설이는 척하면서도 그의 제안에 흥미를 보이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마침내 미끼를 던질 시간이 왔다. 한재혁과 최진우는 존재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히토류 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꾸며냈다. 이것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극비 프로젝트로 성공만 한다면 유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다. 서연은 박상무와의 다음 만남에서 술에 취한 척 이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아주 조금 흘렸다. 회장님께서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동남아, 비밀, 프로젝트인가 때문에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박상무의 눈이 번뜩였다. 강민호는 이 정보를 보고받고 흥분했다. 한재혁이 자신을 배제하고 몰래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그것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제 서연은 이중첩자로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요구에 따라 극비 자료를 조금씩 넘겨주기 시작했다. 물론 그 자료들은 최진우의 팀이 만든 정교한 가짜였다. 자료를 넘겨주는 은밀한 접선 장소에서 서연은 거리에서 배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는 순진하고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다. 이 모든 접선 과정은 최진우 팀에 의해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강민호와 박상무가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회장 비서를 매수하는 명백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대담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한재혁의 서재에 몰래 잠입하는 영상을 조작해 그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영상 속에서 불안에 떠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감나서 강민호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장기말로 여기게 되었다. 마침내 강민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통해 빼돌린 가짜 프로젝트 투자 계획서를 근거로 한재혁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이사회에서 한재혁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대행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고요했다. 한재혁과 서연, 최진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강민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청부업자를 고용한 증거, 서연을 매수하려 한 녹화 영상, 그리고 그 비자금이 십수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십수년 전,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벌어질 폭풍을 예감하는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재혁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다. 그의 뒤에는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좌중을 휘어잡았다. 마치 이 회의실의 주인이 이미 자신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한재혁에게는 의례적인 목례를 건넨 뒤 그의 뒤에 선 서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렸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이 가득했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한재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서연이 넘겨준 가짜 동남아 히토류 개발 사업 계획서였다. 한재혁 회장님께서는 최근 건강 악화와 판단력 저하로 인해 이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강민호의 선동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에 선 듯 한재혁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강민호는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한재혁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저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재혁 회장님의 해임과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재혁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의 마지막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한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쇠약하고 병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아주 흥미로운 소설 잘 들었습니다. 강민호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재혁은 문 밖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최진우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와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제 회의만을 처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강 부회장께서 회사 밖에서 벌여온 아주 은밀한 사업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강민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도표였다. 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에는 그의 차명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해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다음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화면에는 박상무가 서연을 만나 돈과 자리를 대가로 내부 정보를 빼내라고 회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호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스크린 속 서연의 얼굴을 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세 번째 증거는 회의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자금의 일부가 얼마 전 한재혁을 습격했던 청부업자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금융 기록이었다. 단순한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민호, 자네가 어떻게 나에게... 한 이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강민호는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재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화면에는 십수년 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가 나타났고 이어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최진우 팀이 최근 찾아낸 당시 사고 차량 운전기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 속에서 강민호는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며 브레이크 고장을 위장하라고 지시하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어머니,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서연이 비명 같은 외침을 터뜨렸다. 그제야 한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강민호를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강민호의 추악한 범죄를 밝혀낸 이 용감한 사람은 제 비서이기 이전에 십수년 전 강민호가 꾸민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제 딸 한서연입니다. 그 폭탄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한재혁의 품에 안겨 강민호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거리의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은 강민호의 범죄만큼이나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이성을 잃은 강민호가 거짓말이야, 내년이 감히 나를 잃라고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온 최진우의 경호팀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호 씨,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상무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오랫동안 유진그룹을 좀먹어왔던 암적인 존재들이 심판의 비달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민호의 눈이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평온함을 읽었다.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기댄 채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악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강민호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후 유진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과 죽은 줄 알았던 상속녀의 극적인 귀환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재혁은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강민호와 연루되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 있고 정직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강민호는 살인교사, 살인미수,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 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범죄를 도왔던 박상무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재혁과 서연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10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들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날, 한재혁과 서연은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서연의 어머니, 윤희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묘비에 새겨진 사랑하는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글귀와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한재혁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내의 묘비 앞에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아내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딸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아내에게 약속했다. 여보, 내가 우리 서연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하늘에서 우리 딸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줘. 아버지와 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상속녀가 아닌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 되고자 했다. 한재혁은 서투른 솜씨로 서연이 어릴 적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고 서연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어색하면서도 집안은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서연은 한재혁을 데리고
자신이 살았던 뒷골목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낯선 동네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잠을 자던 낡은 건물 옥상, 허기를 달래던 국밥집,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겼던 비밀 장소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고 한재혁은 딸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꿋꿋하게 살아남아준 딸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발표된 서연에게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모두가 그녀가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이사회와 기자회견이 열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다. 그녀는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유진그룹의 자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지난 10수년간 이름 없이 거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과 교육의 기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서연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진그룹의 상속녀로서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발표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재혁은 딸의 당당한 모습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단순히 부와 명예를 물려받는 것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유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 그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재단 설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년 후 서울의 한복판에 서연 재단의 건물이 문을 열었다. 재단은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센터, 대안학교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 공간이었다. 개관식 날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남루한 후드티를 입었던 뒷골목의 소녀는 이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곳은 과거의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기적과 같은 기회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재혁은 객석 맨 앞자리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든든한 조력자가 된 최진우 실장이 함께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인함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서연은 아빠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함께 노을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믿어주셔서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재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아빠가 고맙다. 서연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다.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